김현정의 뉴스 쇼.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요.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낀 날이라서 마음만큼은 여느 때보다 여유로운 월요일 아침.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요 지난주에 전두환 회고록의 작가를 인터뷰하면서 당시 광주 시민들 사이에 북한군이 끼어 있었다는 그 주장을 듣고 한참 논쟁을 벌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동안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의해서 북한군으로 지목돼 온 한 광주 시민이 지만원 씨를 고소하겠다고 주말 사이에 나섰습니다. 지 씨가 주장하는 사진 속의 북한군이 나다. 그런데 내가 정녕 북한 사람이란 말인가? 이렇게 진실을 묻고 있는 시민. 38주년 5.18은 지나갔지만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니까요. 5월 21일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이 뉴스들 모두 안고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예, 오늘 첫 포인트는 문 대통령부터 봐야죠. 한반도 급변 속에 미국을 찾습니다. 오늘 출국합니다. 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방미인데요. 예. 오늘 떠나서 24일 새벽 돌아오는 빠듯한 일정인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요. 미국 행정부의 외교 안보 담당자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가 없이 두 사람만 단독으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속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봄바람이 오가던 한반도에 최근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예.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도 취소했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 의중이 궁금한 상황인데 한미 정상은 회담을 예정해 놓고도 어제 오전에 20분간 전화통화를 했을 정도로 긴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서 남한 기자의 취재를 불허할지도 관심입니다. 그렇죠. 네, 모레부터 사흘간 폐기 과정을 공개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재는 방북하는 남측 기자들 명단도 접수를 안 한 상태거든요. 예. 일단 기자들은 경유지인 베이징으로 오늘 떠나는데 어떻게 될지 그 추이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접수를 안 받았는데 일단 기자들은 가긴 가는 거예요. 막판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떠나는 상황. 게다가 북한이 2년 전에 남한으로 온 그 중국 류경 식당의 종업원들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말에는 북한 주민 2명이 배 타고 귀순을 했고 이 탈북자 문제가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홍익표 의원과 함께 좀 더 짚어보기로 하죠.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송인배로 번진 드루킹 파문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송인배 청와대 부속비서관한테도 불똥이 튀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인데요. 예. 드루킹과 김경수 후보를 이어준 것도 바로 이 송인배 비서관이라는 겁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요. 송 비서관이 20대 총선 출마 당시에 선거 운동을 도왔던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 회원이었다고 하네요. 그 부부가 낙선했던 송 비서관을 찾아와서 경공모 회원들과의 모임을 제안했고 거기서 드루킹을 만났는데 당시 김경수 의원도 동석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인연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소개를 시켜줬다. 네. 송 비서관은 이후 4차례 정도 드루킹이 포함된 경공모 회원들과 만나서 토론을 나눴지만 부당한 청탁이나 거래는 없었다는 게 현재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비위에 해당하진 않는다. 이렇게 입장이 지금 정리가 된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실검에 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이 국회를 오늘 통과할 예정인데 네.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마지막 포인트 짧게 보겠습니다. 네, 정도 경영의 별입니다. 정도 경영,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상징하는 말이었죠. 네, 구본무 회장이 어제 숙환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예. 73살이었고요. 23년간 LG그룹을 이끌면서 기존의 전기, 전자, 화학은 물론 디스플레이와 바이오 등의 신성장 분야로도 기업을 키워냈죠. 예. 특히 정도 경영을 강조해서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 교범을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워낙 소탈한 성품인 까닭에 가족장에 조문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은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을 하루빨리 송환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우리 측 취재진 명단을 북측이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대남 공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도 분석됩니다. 당장 내일 한미회담이 있고요. 북미회담도 그리 멀지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이어진 먹구름이 좀처럼 거치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탈북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중국 소재 북한 식당이죠. 류경 식당의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그거 국정원의 기획 아니냐. 그 사람들 북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주장입니다. 게다가 주말에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을 했는데요. 그 문제, 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문제, 이것들이 다 겹치면서 탈북이라는 암초를 만난 듯합니다. 오늘은 여당 내 대북 문제 전문가죠. 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이 네. 남북 정상회담 후에 우리 평화협정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아무 일 없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만 지난주부터의 국면은 예상보다 좀 브레이크가 강한 느낌이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 의원님은? 네, 많은 국민들이 아마 걱정들 하고 계시고요. 특히 판문점 선언 전후에서 북한이 굉장히 유화적인 분위기를 보이다가, 갑자기 예상보다는 또 훨씬 더 강도 높게, 우리 남한 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하고, 또, 여러 가지 합의했던 사항조차 지금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오래간만에 굉장히 어렵게 잡은 기회가 혹시 무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지금 당국과 당국 내의 분위기는 큰 틀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의 변화가 아닌 중간중간의 진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으로 따지자면 큰 중병이 아니라 감기, 몸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글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한반도 비핵화나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라는 것이 지금 70여 년 이상 지금 지속되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일시에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런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상당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네.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일인데 사실 논란은 우리 내부에서 먼저 벌어졌었습니다. 네.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고 국정원의 기획 탈북 아니었느냐. 그래서 당시에 민변이 검찰에 고발까지 했던 그런 사건인데 얼마 전에 그때 종업원들의 리더 역할을 했던 지배인이 있습니다. 허모 씨가 기획 입국이 맞다라고 통일부에 말을 했다는 게 알려졌어요. 하지만 통일부는 아니다. 자발적인 입국이 맞다. 이런 주장. 홍 의원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이게 자발입니까? 기획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좀 조사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지금 저는 이 기획 탈북 관련돼서 이 여종업원이나 허모 씨에 대한 접촉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민변 측의 내용을 좀 더 제가 공유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당시에도 문제가 많이 됐던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총선을 6일 앞두고 엿새 앞두고 그랬죠. 이 중국 저장성에 있던 북한 식당에 있는 종업원 전체가 지금 탈북을 했던 거거든요. 탈북한 이후에 통상적으로 탈북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물론 그러니까 당국의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접촉을 하게 해주는데 그 이후에 일체 접촉을 못했어요. 그래서 민변 측에서도 당시 민변이나 여러 인권단체 측에서 여러 차례 통일부나 관계당국에 접촉 신고, 그러니까 접촉 신청을 했지만 전부 다 거절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정보당국,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당시 자유롭게 접촉하지 못했고요. 통일부 측에서도 접촉이 상당 부분 제한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도요? 왜냐하면 일단 탈북한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일단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 기간을 국정원 외에는 어떤 정부 당국 내에서도 접촉이 쉽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당시에 바로 북측에서 가족을 동원해서 이거는 납치됐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북측에서 그래서 유엔에 문제도 제기했고 실제로 제3국에서
자유롭게 만나서 그럼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북측에서도 조사하자 했는데 우리 당국이 일체 거절을 했죠. 예. 이거는 자유의사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쭉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 북한의 이 식당들,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해외에서 있는 북한 식당의 운영 과정을 보면 여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지배인이나 총책임자 한 명이 여권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개별 소위 얘기해서 탈북하거나 또는 어떤 개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권을 통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북측의 주장은 단순히 그 근처에 여행을 가자고 해서 지배인이 그래서 그 여권을 통째로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같이 따라 나섰던 거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런 짐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단신으로 그냥 넘어오게 됐다. 이런 과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럼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는 기획이다 자발이다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국이 분명하게 그 조사를 하거나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민변 측에서 검찰이 고발을 했고 검찰이 그 수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된다. 예. 그리고 아니 그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이 종업원들 북송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8.15 이산가족 상봉하고 이 문제를 연계시키려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입장도 정확히 정리를 못한 상황이다. 이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가 예를 들면 그 납치나 기획 탈북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북송과는 바로 연결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사 납치라고 하더라도 기획이라고 하더라도. 예. 왜냐하면 이미 여기 그 한국에 정착하면서 만약에 이건 뭐 전제 그 어떤 기획 탈북이라고 전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여기 와서 사회관계 형황을 만들고 여기 정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몇 년간. 그래서 그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지 그걸 일괄적으로 북송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조사나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한국에 정착한 만약에 뭐 기획 탈북이 아니고 납치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여기 한국에 정착한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설사 납치나 기획 탈북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그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인도주의적이고 국제사회 관리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북한이 그걸 지금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 국민이다. 이게 기획 탈북이니 기획으로 이루어진 일이니 무조건 다 돌려보내라라는 건데 우리 입장은 일단 그건 아니다라는 거군요. 그것만은 분명하군요. 네,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북측이 만약 우리 남한 당국을 못 믿겠다면 그것은 뭐 국제인권위원회를 통하든 여러 가지 제3의 기구를 통해서 그분들의 개별 의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걸림돌이 계속 되는 건 아닐까요? 이 문제가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정상회담 과정에서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남북관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북한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죠. 태영호 공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판문점 그 휴전선 인근에서의 그 삐라살포든지 원래 판문점 합의에 따라서 못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살포가 되면서 우리는 현행 법에 의해서 한계가 있다.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지만 북의 입장에서는 남한 당국이 의지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마찰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어떤 그 볼턴 그 보좌관을 통한 여러 가지 발언? 이 리비아식 그 해법이라든지 이건 북한이 가장 원치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북으로서는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마치 우리가 굴복당한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냥 그 한미 양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본인들 내부에서의 어떤 우려나 불만들이 이렇게 표출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 발언을 비판한 거라든지 또 지금 북한 주민 2명이 귀순해온 거 뭐 이런 문제라든지 이것 다 묶어서 불편한 거지. 하나하나 가지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갈 것이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북한 여정어원 문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저는 그것대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 거라고 보죠. 아니 워낙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통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라인도 그러니까 지금 뚫어놨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우리 당국에서 필요하면
그리고 또 이미 그렇고 한라인으로 직접 통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한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남북한 간의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그 서훈 원장 국정원장이죠. 여러 차례 남북 대화 경험이 있는 분이고 예. 북측과 소통이 그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를 전달했고 북측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주부터 이 분위기가 경색되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인은 아니어도 물밑으로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제가 있다 없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렇게 들리네요. 저로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네.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 정상들끼리 전화만 안 했을 뿐이지. 정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입장을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전달하고 북의 의도가 뭔지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물론 그것이 단복의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경로를 양측의 입장을 우려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입장 표명과 또 내부에서 전달 입장 표명에서 여러 가지 그 전달 수단이 있기 때문에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 남북 관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현재 채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얘기한 이게 큰 흐름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그 말, 그게 다양한 채널로 북한과 접촉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재까지의 우리 당국의 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무슨 안이하게 그냥 괜찮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 아니다. 그런 다 차원 조사해서 아니고, 바탕으로 한 거다. 그리고 좀 더 굉장히 현재 분위기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흐름을 깨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는 거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대통령 출국하고 내일 한미 정상회담 그것도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죠. 홍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놀러 간 분들 많죠, 근처에. 주변에.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움직였는데요. 서울 시내가 꽉 막혔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요. 어디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저는 휴일이란 개념이 없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그런 월요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 오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미 예고를 하신 것처럼 이 광주 시민이었던 7.3 광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광수 7.3. 극우 세력에서 계속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죠.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여 명이 내려와서 일으킨 폭동이었다. 근데 그 근거가 됐던 게 이 보수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만원 씨가 제시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극우 농객, 보수 농객 지만원 씨의 사진. 그러니까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과 북한군 특수부대원을 비교하면서 제1광수, 제2광수 이런 식으로 쭉 일련 번호를 붙였는데요. 그 7.3 광수로 지목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광주 시민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만원 씨가 광주 그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들 사진을 쭉 놓고 이 사람 동그라미 친 다음에 다 북한군이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번호를 붙인 거예요. 거기 중에 이제 73번째 광수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다. 내가 북한 사람이냐? 정말 내가 북한군으로 보이냐? 이렇게. 네. 바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분이 직접 5.18 기념 문화센터에 찾아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엊그제 오후였는데요. 내가 바로 지만원 씨가 광주 7.3으로 지목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 기념문화센터의 임종수 소장한테 딸이 보내온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7.3 광수라고 지목된 분의 딸. 네네. 그러니까 지만원 씨가 올린 사진 속 사람이 젊은 시절의 아버지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딸이 먼저 보고서 사진을. 그 사진을 보고 나니까 이건 틀림없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원을 밝히고 나온 건데 올해 76세인 지용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1980년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내에 나갔다가 충장로 상가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젊은이들을 개머리판으로 찍고 이 무릎을 꿇린 채 대검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지용 씨가 시민군에 가담을 해서 그런 사진이 찍혔던 건데
3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 내가 북한군 특수부대원이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73 광수는 광주 시민이었다. 이분이 내일 모레군요. 내일 모레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네네. 있는 상황인데 이 뉴스를 먼저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행간이 숨어 있나요? 첫 번째 행간은 광수가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 왔다입니다.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지용 씨가 임종수 소장한테 한 말이라고 5.18 합니다. 5.18 기념문화센터 찾아와서 한 첫 번째 말이? 네. 광수가 무슨 말인지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은. 광수가 뭐예요? 저도 한참 찾았어요. 광수가 무슨 말인지. 예.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군 특수부대를 줄여서 광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기 광수라는 이름 가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들으면 섬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70대가 된 분이 이 말을 지목된 자신의 이름이 광수라고 더군다나 73번이라고 지목된 사실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난 그냥 시민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에 시민군으로 있었을 뿐이었는데 왜 나를 북한군으로 몰아?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한 말이 이따위 황당한 사진을 올린 X가 누구고 광수가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 왔다. 무지무지하게 열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무지무지하게 열받는다. 여태까지 38년 동안 그럼 나를 광수로 알았단 말이냐. 광주에서 그렇죠. 활동한 북한군이라고 찍어서 이 사진 속에 이 사람 난데 이렇게. 그러네요.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죄의식은 계엄군이 아닌 시민의 몫이었다입니다. 그동안의 말씀인가요? 지용 씨를 이번에 나타난 걸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민주화운동 유공자로도 지정이 됐을 거고 시민군으로 활동했다면서. 진짜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났고 늦게 사진을 보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행간인데요. 일종의 죄의식과 불이익을 당할까 겁나서 이 두 가지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내가 그때 시민군으로 활동했다는 걸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참여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셨어요. 네. 시민군으로 하긴 했지만 계엄군이 진압을 시작했던 도청을 이제 공습하기 시작했던 5월 26일 밤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잠시 들렀다가 진압 작전이 시작되는 바람에 도청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를 면하긴 했지만 다른 시민군들한테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죄책감 같은 게 있었다. 그리고 도청이 진압된 뒤에는 지명수배를 받고 보안대 합동수사본부에 이제 끌려갔는데 그것도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시민들은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데 지 씨는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과 재산 덕분에 사면이 돼서 풀려났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봐 혹시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묵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사진 속에서 북한군으로 둔갑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못 나타나는 사람들도 이런 의심을 있을 텐데.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광주 시민이었던 73 광수.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세 번째 행간은 그들은 또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입니다. 그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수많은 억측,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진상조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주장을 내놔요. 이번에 73 광수로 지목된 인물이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나머지 500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다 나와야 된다. 다 그렇죠. 자기라고 나와봐라.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특수부대원일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 직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미국 상공회의에서 간부들 만났는데요. 미확인 시신 22구는 북한에서 온 스파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북한군 주장이라는 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 신군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주장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진상규명해서 정말 이런 주장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1광수, 제2광수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이 정말 다 좀 용기 내고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학교도 그렇고 많이들 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길이 막히는 모양입니다. 3288님 놀러들 가시는지 여느 때보다 더 막히네요. 이런 제보.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행간 들으시고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청취자 조주형님은 전국의 광수들 소송 다 시작하십시오 들으셨어요. 그러자 장성수 청취자님은 근데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지금 어디에 묻힌지도 모른 채 땅속에 계시는 건 아닐까 싶다. 그도 그럴듯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는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살해한 사람을 국민의 혈세로 계속 경호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부분을 여론으로 돌려봤습니다. 지금 이택수 대표가 결과를 가지고 오고 계세요. 잠시 후에 확인해보죠. 한 그 유명 유튜버가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심한 노출 사진을 찍혔다. 포르노 수준의 사진을 강요당했다. 이거를 공개하면서 주말 내내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사진계의 성폭력 문제 비일비재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진 동호회 사이에선 유명하다는 이 비공개 촬영의 얘기를 사진작가 한 분의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유튜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유튜브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뭔가를 검색할 때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무조건 유튜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오늘 그 부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난 17일이죠.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성이 SNS에 동영상을 올려서 자신은 촬영 중에 성폭력을 당했다,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그 후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여성의 사연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피팅 모델인 줄 알고 사진 촬영에 참여하게 됐는데 갈아입으라고 준 옷은 포르노에서 나올 법한 그런 속옷이었고, 남성 20명이 보는 앞에서 그걸 입고 선정적인 포즈를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버젓이 돌고 있다. 나를 구해달라. 이런 호소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여성이 찾아간 그 장소는 도대체 어떤 자리였던 걸까요? 사진계에서는 비공개 촬영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페미니즘 사진그룹 유토피아의 사진작가세요. 곽예인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곽예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공개 촬영회. 저는 사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거든요. 비공개 촬영회라는 게 말 그대로 페이를 낸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비밀 촬영회예요. 비밀 촬영회. 보통 포털 사이트, 카페 쪽지나 모델 구인 사이트로 인원을 모으고, 모델은 대부분 여성이고 촬영 키워드가 섹시, 19금, 고수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취미가 사진인 남성들이 참여하고, 여성 모델은 여러 남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촬영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분들이 프로 전문 사진가들이 있고, 이제 아마추어 취미로 사진 찍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비공개 촬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호회, 아마추어 사진가들. 네. 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 이런 곳에 모집 공고가 떠요. 네. 예. 그 딱 보면 대부분 이게 어떤 촬영이구나라고 동호인들은 아는 거예요? 워낙에 옛날부터 암암리에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옛날부터라 하면 그럼 언제부터 이런 게 유행했습니까?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진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 모집하는 광고를 저도 지금 뽑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보니까 네. 참가비 15만 원, 촬영 장소는 펜션, 스튜디오, 모델 수위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참가자들이 원하는 의상이란 게 논란이 되었던 그런 속옷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짧은 치마라던가. 어떤 걸 보니까 스타킹 위주로 촬영한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스타킹을 신고 촬영을 시킨 다음에 모델이 신었던 스타킹을 그 촬영에 참가했던 사진사들에게 나눠준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공지에 그렇게 떠요? 모델이 신었던 스타킹을 나눠준다? 네. 그리고 모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모델이 음모를 왁싱을 했는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공지에 써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사진가는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많이들 신청을 하나요? 카페나 소셜미디어 사진 그룹에서 컨택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사진계 계약서 자체를 잘 모르는 초보 모델들이 구인을 하는 사진작가 또는 실장의 말에 되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어떤 식으로 공지가 올라와요? 모델 사이트에는? 간단한 촬영을 한다. 페이는 어느 정도고 수위는 어느 정도다. 그렇게 노출이 심하지 않고 짧은 촬영이고 사람은 이 정도가 온다라고 올라오는데 그게 대부분 실제 진행되는 내용과는 정말 차이가 있죠. 이제 문제가 됐던 유튜버 양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피팅 모델인 줄 알고 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되던데. 그럼 어떤 곳에서는 피팅 모델이라고 모집하고 어떤 곳에서는 뭐 비공개 촬영회라고 모집하고 다 정보가 달라요? 알려주는 정보가? 피해자 모델분들에게 제보를 받았었는데 보통은 그냥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 아니면 피팅 사진을 찍는다라고 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는데 피해자 양혜원 씨 분처럼 뭐 티팬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겨우 가려질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힌다거나 정말 악질인 게 이게 뭐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취하게 해서 거기를 확대를 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럼 거기서 이거는 내가 알고 온 것과 다르다. 안 찍겠습니다. 뭐 이렇게 항의를 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못합니까? 이게 비공개 촬영회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피팅 모델이라고 속아서 온 모델분들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 한 명과 10수명의 성인 남자 포토가 있는데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양혜원 씨 사건처럼 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미 그 요구 자체가 강압적인 협박과 같은 수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군요. 무서운 거군요, 한마디로. 무슨 이거를 거절하기가 거기서 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가 없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네, 게다가 또 금전적인 면에서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어떡해요? 어떤 모델분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하려고 너 때문에 시간과 돈을 벌었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가면 이 사람들이 낸 돈을 다 물어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15만 원씩 내고 20명이 모였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300만 원 너 내고 지금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얼마나 받고 거기 지금 아르바이트를 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에는 5만 원 이렇게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1인당 참가비가 15만 원이었는데 모델한테 5만 원 수당 준다고요? 네, 그게 초보 모델분들이시고 또 너에게 이렇게 업계 경력을 키워주겠다 스튜디오에 불러가지고 그런 일을 시키는 거죠. 우리 곽예인 작가가 들은 여러 가지 제보 중에 제일 끔찍했던 거, 제일 심했던 건 어떤 겁니까? 어떤 모델 지망생을 하고 계시던 분에게 어떤 포토가 와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그때 나이가 중학생이셨대요. 여성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패티시를 가진 이상한 패티시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진을 팔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이었고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사이트에 돈을 받으면서 팔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프로필 사진 촬영해줄게라고 접근한 다음에 이제 변태적인 사진들 어떤 부분이었는지도 혹시 그 제보자가 말을 했습니까? 그런 나이 어린 여학생의 특정 부위, 뭐 발이면 발, 뭐 아니면 손목, 아니면 다른 부위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이나 그런 성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진을 파는 거를 그런 식으로 속여서 사진을 찍게 한 거죠. 와, 별일이 다 있네요. 예, 별일이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제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좀 법적인 부분들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진계 내부의 고발입니다. 사진작가 곽예인 씨를 통해서 들어봤어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 박지연 변호사가 지금 이 사건들을 돕고 있습니다. 연결을 해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전화 연결이 조금 고르지 않나요?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처음 문제 제기를 한 피팅 모델 양혜원 씨, 유튜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양혜원 씨의 경우는 사실은 스튜디오하고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스튜디오에서는 우린 강요 안 했다, 뭐 자발적인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양혜원 씨는 아니다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앞에서 말한 사진작가 얘기는 비공개 촬영회라는 이름으로
성폭력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제보들을 지금 많이 접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일이 우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원인 자체가 이제 사진 작가랑 모델 사이에 소위 말하는 권력 관계가 있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들 같은 경우는 본인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진 작가 요구를 거절을 하기 어렵습니다. 뭐 사진 작가가 너 앞으로 커리어를 뭐 끊겠다. 밉보이면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이 일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작가의 이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진작가가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전문가이든 이번처럼 동호회 아마추어이든 간에 어쨌든 사진계에서 모델 일을 할 사람이라면은 그들한테 찍히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갑을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다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보면은 계약서를 쓴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 처음 문제가 된 양혜원 씨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13장이나 썼다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뭐 아르바이트에서 여고생, 아르바이트, 여중생,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조차 없고 다 달라요, 케이스가. 어떤가요? 예. 어쨌든 계약서가 이제 구두로 말로 했든 뭐 종이 서면에 썼든 어쨌든 간에 동의 자체가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의 내용 자체도 뭐 막연하게 뭐 사진작가의 말을 듣는다. 사진작가의 지시대로 뭐 포즈를 잡는다라는 걸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찍을지 자체가 자기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작가가 나중에 발랄한 컨셉으로 찍자고 했는데 갑자기 아동복을 입으라던가 아동용 속옷을 입으라던가 이것도 발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요구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계약서를 뭐 종이로 썼든 구두로 계약을 했든 일단 효과는 동일한 거다. 그렇습니다. 동일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종이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수위를 뭐 정확하게 적지 않고 작가가 원하는 대로 다 포즈를 취해줍니다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좀 이상하게 하면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모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좀 이상한 요구라도 거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지시로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갔는데 사진가가 원하는 대로 이제 찍는다라는 뭐 얘기하에 갔는데 그 무슨 포르노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의상을 입으면서 굉장히 선정적인 포즈를 강요한다. 이러면은 그 계약서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부할 수 있죠.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동의한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사진작가들이 그렇게 써놓은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모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그런 계약을 모델들이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작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했더라도 상식의 선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합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도 사러 갈 물건이 없으면은 사고 싶은 게 없으면 거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찰이요. 무단 유포한 사람 26명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찍었던 사람 말고 유포만 한 것도 다 처벌이 되나요? 유포도 처벌이 됩니다. 유포만 해도 본 사람에 한해서는 아니겠지만 유포를 온라인상에다가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한마디로 답이 딱 나오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계의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하니 어떤 대안들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이제 사진 작가 모델들 사이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표준 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수위, 내용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이런 추후 활용 범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한 그런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진업계 내부에서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도 않고 이를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혜원 씨 같은 경우는 13장이나 되는 계약서를 쓰긴 썼대요. 근데 그것이 표준 계약서도 아닌 것이고 뭔가 그 수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돼 있는 그런 매뉴얼이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고 몰랐던 분야라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시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지연 변호사였습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시는 길이 다른 때보다 좀 어떻게 뚫렸습니까? 더 막혔습니까? 차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막혔다는 분은 어느 동네세요? 지금 청취자들이 다 뚫려 있는데요. 이런 문자 주시는데 아까 더 막힌다는 분도 계셨어요. 오늘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낀 월요일인데 요새 뭐 휴일이고 뭐가 없으시죠? 그렇죠. 저희 리얼미터를 포함한 여론조사 기관들 가장 바쁜 시기죠. 살이 좀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면 여론조사 바탕으로 한 분석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어떤 당이 어느 정도 가져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하면 전체 17개 지역 중에서 민주당이 현재까지 우세한 지역이 13개 정도,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한 3개 정도, 무소속이 1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방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뭐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워낙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 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지방선거는 뭐 대선에 비해서는 또 예상과 달리 나왔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한국당이라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선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한국당 셋, 무소속 하나 여기 우세 보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한국당은 일단 대구 경북은 여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PK 지역, 그러니까 부울경, 울산, 부산, 그다음에 경남 이 세 곳 중에 한 곳은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4개, 5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도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많이 뒤처져 있지만 서울이라든지 대전에서 지금 단일화 연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무소속 하나는 제주인가요? 원희룡 지사가 최근 들어서 폭행 피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된 여론조사 한 2개가 있었는데 오차 범위 내지만 다시 재역전으로 역전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 자료가 이렇다는 거고 변수는 뭐가 될지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단일화 변수가 있고 또 어떤 변수 가능합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한미 정상회담을 곧 하게 될 텐데 지금 북한이 태도 변화를 갑작스럽게 또 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인이 튈지 모릅니다. 오히려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북미 정상회담 또 보수 정당 간 단일화 이슈 이 2가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지방선거 전에 시작은 안 하지만 얘기들은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범위 정하는 문제, 뭐 누가 어떻게 됐는지 줄다리기들 이것도 영향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일시적인 영향을 계속 그 이후에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인배 비서관 얘기. 적어도 이제 경남지사 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무튼 청와대 관계자들이 어떤 혐의가 나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특검 이전이긴 합니다만 검경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관련된 보도가 보수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회고적 투표에 의한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확전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인 상황. 자, 이제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는 잠시 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스페셜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들여다볼 텐데 제가 이미 예고를 했어요. 전두환 회고록도 지난주에 뭐 5.18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전두환 씨,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한 부분인데 경호를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거 경호 이제 그만하자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죠. 네, 저희가 지난 18일 날 5.18 당일이었네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38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최근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찰 경호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 반란 수괴임으로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 2번 법에 명시된 대로 경호를 계속해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3번. 자, 결과 어떻게 났어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3.2%로 나타났고요.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27.4%로 나타나서 2배 이상 중단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63.2%가 이제는 경호 그만하자 할 만큼 했다. 중단 쪽으로. 네. 그래도 27.4%는 계속해야 한다. 모르겠다가 한 10% 가까이 나왔어요. 네. 분석 좀 해보셨습니까? 네. 진보층, 중도층에서는 중단 의견이 매우 높았고요. 예.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또 경호 계속 의견이 또 높았습니다. 진보층에서는 얼마나 경호 중단이 진보층은 80%가 경호 중단, 중도층은 64.1%가 경호 중단. 예.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경호 중단 의견이 37.1%에 그쳤고 경호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4.6%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중도 진보층과 보수층이 다른 의견을 나타냈고요.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경호 중단 80.4%, 예. 정의당 지지층 72.8%, 바른미래당 지지층 54.6%, 무당층도 40.7%가 경호 중단 의견을 밝혀서 예. 온도차는 있었습니다만 모두 경호 중단 의견을 나타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경호 계속 의견이 72.2%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지 정당이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만 빼고 다른 모든 정당에서는 경호 중단이 높았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네. 18.8% 경호 중단. 18.1%가 경호 중단, 경호 계속이 72.2%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으로 경호 계속이 나타난 그렇군요. 네. 청와대가 이게 20만 명 넘으면 어떻게든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거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 지지도로 가겠습니다. 정례조사 가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5월 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가 1.5%포인트 빠진 74.8%를 기록했고요. 예. 부정평가는 20.8%로 3.1%포인트 올랐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소식 또 드루킹 논란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4.27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급등 이후에 자연적인 조정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75%가량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3주째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 70%대는 4주 연속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루킹 요 편지 이런 것보다도 네. 이 남북 관계가 술렁술렁하는 거, 네. 남북미 관계에 따라서 지금 지지도는 제일 맞습니다. 영향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그런 식이죠. 주중에 목요일 날 가장 저점을 찍었는데 예. 이날이 리성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이 남한 정부를 비난을 했고 예. 또 대선 전에 댓글 조작 드루킹 공범 진술이 있었던 날인데 73.4%까지 빠졌는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소식이 있었던 금요일 날은 다시 75.3%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어떻게 비슷하게 움직였습니까? 네, 민주당이 같이 빠졌는데요. 2.1%포인트 빠진 54.2%. 여전히 50%를 넘는 50% 중반에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요. 한국당은 모처럼 올랐습니다. 1%포인트 오른 18.7%. 주 초중반에 여야 강대강 대립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 소식 때문에 소폭 반등을 했는데 20%를 아직 지금 찍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20%대를 계속 찍었다가 최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10%대로 빠진 이후에는 지금 회복세가 좀 더딘데요. 그러네요. 정의당이 5.8%로 1.2%포인트 올라서 바른미래당을 0.1%포인트 제치는 3위로 나타났고요.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게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등수로는
정치권은 지금 정의당이 3위예요. 네. 그 밑으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바른미래당을 약간 앞서는 기록을 나타냈고요. 바른미래당이 5.7%로 0.3%포인트 빠졌고 민주평화당은 0.9%포인트 오른 3.4%로 소폭입니다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의당의 5.8%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정의당이 최근 들어서 국회 내에서 그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부정적인 보도보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유승민, 안철수 전 현 대표 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공천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경호 관련해서는 우리 청취자들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뉴스쇼 여론조사를 좀 따로 돌려봤으면 싶은 생각인데 근데 오늘 출근들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문자 게시판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다른 때보다. 그래서 우리 자체 여론조사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몇 번 한번 돌려봐서 여론조사를 뉴스쇼 안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택수 대표가 돌려본 거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아까 저희는 500명가량. 예, 500명을 돌린 결과로는 3.2%가 중단에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결과 전하면서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네, 국정수행평가와 정당 지지도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7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4명 응답을 완료했고요.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오늘이 쉬는 날이어서 뉴스쇼도 쉬는 줄 알았습니다. 전준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뉴스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0분 47초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들 많이 하세요. 쉬는 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징검다리 휴일이라고 해서 마음껏 휴가 낼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지금 출근하는 분들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힘내십시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13번. 예. 13번은 갔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확실하게 정정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가 13장이었다는 거죠. 사진 좀 찍으세요. 전혀요. 셀카 사진도 잘 못 찍습니다만 아무튼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나 같아요. 회사를 갔는데 엄청나게 갑질하더라. 회사를 갔는데 직장 상사 중에 성희롱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회사를 갔다가 왜 300번이나 나가 출근을 하고 500번을 출근해서 몇 년을 다녔냐라고 하는 거나 왜 사표 못 냈어? 네,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왜 13번 이상 갔느냐? 뭐 그런 의미라면 참 답답하죠. 이 사람들은 그 젊은 한때의 그 어떤 자기 몸에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피팅 모델을 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목매어서 겨우 그것도 매달려서 잡은 걸 텐데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이렇게 비일비재하니까 참 겁나는군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정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구별이 있을 거라고 구별이 생각합니다. 돼야 될 거라고 보고 또 모델이 이런 사진 회인 줄 알면서도 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구별이 돼야지만 지금 엄연히 피해자라고 하는 심지어는 여중생까지 나온 상태여서 이건 가려져서 처벌할 것은 반드시 처벌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도 뭐 아주 먼 얘기는 아니네요. 예,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나라에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난 주말 여성들이 몰카 수사에 분노하면서 집회 시위를 한 거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보셨을 겁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를 맞아서 지난 16일 지난 주말에 해화역에서 모인 거죠. 여성들이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 2,000명 내지 3,000명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12,000명까지 모였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언론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겠는가 했는데 10,000명에서 12,000, 13,000이 모이니까 이거는 대형 뉴스가 그 숫자만으로도 될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이었죠. 제가 신문 그 소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미투 이후 최대 12,000명 모여 몰카 공포와 반감이 폭발했다.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에서 배제되어 왔던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16일에도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장관이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를 맞아서 여성폭력 방지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 여성들이 장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 몇 건만 중계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들은 실리콘과 스티커를 가방에 넣고 다닌다. 왜? 실리콘과 스티커? 왜요? 카페, 화장실 등에 가면 구멍이 붕붕붕 뚫려 있어가지고 그걸 틀어 막아야만 되기 때문에. 예, 그 몰카 구멍을 틀어 막기 위해서 아예 상비약처럼 실리콘이나 스티커를 가방에 넣고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늘 불법적이고도 무례한 관음적인 시선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하철, 버스, 길거리, 뭐 학교, 심지어 집 창문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보도되는 뉴스들 보면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생들은요, 여학생들은 대학 내 동아리나 소모임을 통해서 스티커를 공동 구매하거나 정말요? 예, 저렴하게 같이 구매하고 실리콘 관련해서 어디서 사야 돼? 어떻게 하는 거야? 실리콘 관련 정보도 자기네끼리 공유하면서 몰카를 예방하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야, 네. 사실은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을 저는 못 봤는데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선 그게 그렇죠. 유행할 정도군요. 학교라든가 카페라든가 뭐 공공시설 어디를 가도 일단 한번 살펴보고 구멍이 뚫려 있으면 스티커로 막아야 되는 거죠. 공공시설은 점검이 그래도 종종 이루어집니다. 여성 안심보안관이나 경찰들이 들어가서 구멍 같은 걸 확인하기도 하는데 사유 건물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처벌할 거냐. 공무원, 교사, 의사 또는 신부, 목사 등의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는 직업상 더 엄격하게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니까 더 엄격하고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직자니까 봐주고 뭐 전문직이어서 봐드리고 얼마 전에 판결이 있었죠. 의사라 처벌을 하면 너무 손실이 커서 봐주고 뭐 이런 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또 반대로 여성이 가해고 남성이 피하면 왜 이렇게 수사가 빨리빨리 진척이 잘 되냐. 이것도 이제 불만이라는 거죠. 그다음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 촬영자 그런 사진들을 갖고 있는 사람 소비자 모두 처벌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음란한 목적으로 몰카 불법 촬영을 500건 했는데 초범이라고 봐주더라. 잡고 보니까 500번을 찍었는데 500명의 여성을 찍었는데 처음 걸렸기 때문에 초범이다.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하네요. 예, 처음 찍었을 때가 초범인 거죠. 처음 그렇죠. 잡혔을 때가 초범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 왜 처음에 못 잡았는가? 우린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의 충돌과 논란이 발생하는 건 여성 개개인은 성평등 인식이 이제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평범한 여성들이 주말에 12,000명이 모일 정도로 그러나 남성들의 변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는 너무 더딘 거죠. 그래요. 국가 행정기관, 사법부, 정치권, 교육기관이 함께 책임감과 의지를 다져야만 됩니다. 이게 참 지금 청취자 배상용님 문자 주시지만 근데 모든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이런 식으로 돼서 남혐, 여혐, 남성, 여성의 갈등 사회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피곤하다라는 문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건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몰카 피해를 당하거나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중단되어야 그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당장 죽고 당장 피해를 당하고 하는데 저걸 어떻게 할 거냐는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7일이었죠. 강남역 여성 피해 사건 희생자의 2주기 되는 날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를 보면 강남역 사건에서 많은 여성들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운이 좋아 살아있는 거지 길거리 가다 두들겨 맞고 공중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운 좋아 살아남은 거지 이게 살아남은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 혐오와 여성을 갖다가 학대하는 문화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빨리 정부와 국가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 2017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51%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다. 어두운 데 갈 때 불안하다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다라는 답변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여성을 목표로 한 끔찍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미투 운동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사무실에서 제일 안전한 곳 아닌가요? 그래야 그렇죠? 되는 곳이죠. 직장 상사와의 업무 수행 중. 이것도 지켜줄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 자리여야만 하는데 여성은 권력을 쥔 남성에 의해서 전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고요. 강남역 사건의 희생자를 우리가 1주기, 2주기 계속 기억해 나가는 것도 살아남은 여성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오는 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잊을 수 없어서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우리가 이대로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생각해볼 문제였습니다.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이용해서 동영상 얼마나 보세요?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1위가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앱 유튜브라고 합니다. 사용량을 조사해 보니까 1인당 월 882분, 횟수로는 월 126회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유튜브가 일상이 됐다고 하네요. 사실 이게 40대 이상만 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요즘 젊은이들은 모바일을 켰다 하면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그냥 일상을 함께한다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요즘 트렌드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1인 미디어의 선구자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도서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네네. 우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뭡니까? 보통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컨텐츠를 제공해드리는 개인 사업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감하시기에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유튜브 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어른 세대들한테 텔레비전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사람 없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집에 가서 TV 트는 대신 유튜브 튼다. 이 정도로 봐도 돼요? 네. TV나 라디오 콘텐츠들이 보통 젊은이들한테 잘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특히나 어린 층들한테는 더 안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볼 게 없는 거고 이제 Z세대라고 하는데요. G세대라고 그러죠. 이제 맞아요.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정보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 검색해서 보기 때문에 유튜브가 더 많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도서관도 게임을 하는 유튜버시잖아요. 맞습니다. 게임이라든지 뭐 화장하는 법을 소개해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놀라운 게 제 앞에 있는 젊은 후배한테 너는 유튜브로 뭘 하니 물었더니 먹방을 틀어놓고 유튜버가 먹는 걸 보면서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 공부 모습을 중계하는 그런 동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공부를 한다. 너무 놀랐어요. 맞습니다. 먹방은요. 기존 미디어에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맛집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촬영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린 좀 더 세분화시켜서 유튜브로 검색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하지만 TV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게임을 하다가 왼쪽 길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채팅방에서 오른쪽 길로 가보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말했어요. 누군가. 그럼 제가 그래요? 오른쪽 길로 한번 가볼까요? 라고 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컨텐츠가 그 상황에서 바뀐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시청자의 그 카타르시스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소통이 가능한 거군요. 소통이. 맞습니다. 그 소통력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TV에는 지금 이제 낚시 TV도 있고 바둑 TV도 있고 당구 TV도 있고 이렇게 세분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로 부족하죠. 가면 그보다 더 세분화가 됐다. 네, 만약에 없다면 본인이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올린다면 그러면 아마 본인 채널도 굉장히 잘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검색은 말이에요. 검색은. 예를 들어서 뭐 김현정 PD 출생지 이런 검색은 유튜브 동영상으로는 못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런 검색은 당연히 안 하죠. 유튜브 검색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보고 싶은 것. 뭐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보면 그 집이 어떻다라고 사진만 찍은 것과 그 집안의 동영상을 그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둘러서 찍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김현정의 뉴스쇼, 뭐 주파수 이런 거는 그냥 기존처럼 포털 사이트 가서 검색을 하지만. 이런 것도 있죠. 뭐 김현정 명장면이라든지 김현정 명언, 명대사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실제 김현정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게 또 동영상도 같이 나와준다면 사진도 같이 나와준다면 훨씬 더 즐겁게 볼 수 있겠죠. 네. 요즘 세대들이 동영상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고 미디어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동영상이랑 함께 온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알아요. 사진 올리면서 일상 공유하는 거. 네네네.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도 일상들을 공유한다 이 얘기죠. 내가 밥 먹는 거, 어디 가서 좋은 거, 여행하는 거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파면 돈이 나오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땅을 파면 돈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기획해서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기획력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생긴 거고, 저는 유튜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인 미디어를 미디어의 혁명이 아니에요. 유통의 혁명입니다. 이게 왜 유통의 혁명이냐면 제가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뉴욕에 있는 누군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영상. 그랬을 때는 미국에서 수주받은 미국 광고가 나오고요. 그 광고 단가는 한국의 7, 8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찾아서 보는 거 말고 대도서관이 새로 영상 올리면 띠리릭 알람이 울리면서 받아보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대도서관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72만 명 정도 됩니다. 172만 명? 네. 그러면은 이거 좀 신뢰될지 모르겠지만 수입이 얼마나 되세요? 유튜브 순수익만, 광고 수익은 한 달에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다양한 또 외부 수익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저 초등학생들 인터뷰를 하면은요. 네. 꿈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아니에요. 네. 장래 희망이 많아서 아니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뭔데 이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장래 희망을 얘기할까 제가 그랬었는데 이런 게 지금 여러분 흐름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1인 미디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없거든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저는 1인 미디어 영상 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방송을 시키지 말고요. 생방송은 위험하니까. 영상을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만, 그래서 토요일 날 영상 2편을 제작하고, 일요일 날 영상 2편을 편집하고, 그다음에 평일 날 10분 정도씩 서로 기획하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진행을 한다면, 이 아이한테 기획력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통해서 돈을 꼭 안 벌어도 되거든요. 그 아이의 마인드조차가 바뀌고, 그다음에 스스로 유튜브를 시작한 애들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저희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유튜브 하려면 지금 찍어가지고 그걸 편집하고 뭐 자막 넣고 시간이 얼마나 들 텐데 공부를 어떻게 해요? 본인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언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부, 심지어는 재작년에 메이크업 아카데미도 수료했고요. 그러셨어요? 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자기가 더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계세요. 어른들이 만약에 그걸 안다면 자녀에게 자극적인 영상을 보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지도해서 오히려 그걸로 그 아이의 포텐셜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책도 어른들이 보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도서관이 이런 관련된 책을 내셨던데, 그러니까 활자에 익숙한 중장년층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한 흐름이에요, 이게. 네, 거기서 뭔가 기회도 찾아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녀분들한테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좋은 교육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당장 실천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 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신문 만들기 그런 거 해라. 그럼 좋다 했거든요. 종이 이제.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도화지에다 가족 신문 만들기 이런 거 했는데 그렇듯이 유튜브에 올릴 컨텐츠 만들기를 가족끼리 같이 해라. 맞습니다. 그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미 그 아이의 포트폴리오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로 대학을 가는 아이도 있고요. 취직이 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다면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벌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거가 부모의 역할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도서관과의 오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새로운 세계에 눈뜬 느낌이고,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이런 내용들 담아서 쓴 거죠?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가장 크고요. 물론 제가 유튜브의 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보시고 유튜브의 신이 되셔라라는 뜻인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중장년층들은 오늘 들은 이 정보들 가지고 10대, 20대 자녀들, 조카들과 한번 소통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도서관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대도서관이었습니다. 뉴스쇼 내일도 생방송 하시나요?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 뉴스쇼 내일도 당연히 생방송입니다.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